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내분비 대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 희귀난치질환 교육 시간에는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병의 시진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형 당뇨병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병의 시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작년이 인슐린 발견 100주년이었는데 당뇨병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기술은 기원전 1500여 년경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당뇨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1921년에 닥터 벤틴과 베스트에 의해서 인슐린이 발견된 그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인슐린들이 개발되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에 빛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 왔다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인슐린 펌프가 개발이 되었고 30년 정도 후인 1999년에 처음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쯤에 이제 문헌상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 기록이 나와 있고 이후로 이제 띄엄띄엄 사용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지원 사업이나 그런 인슐린 펌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일형 당뇨병은 말 그대로 일형 당뇨병이 소아청소년기에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아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듯이 소아청소년 당뇨인도 성인 당뇨인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청소년 당뇨병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성인과는 달리 신체 발육이나 2차 성징에 따라서 인슐린 감수성 차이가 나고 또 자가 관리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학교나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처한 가족 상황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또 성별에 따른 신체 발달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런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사적인 발달도 상당히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발생 기전에 따라서 당뇨병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생기는 일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 아니라 일형 당뇨병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맞고 소아청소년기에 생기는 당뇨병은 일형 당뇨뿐만 아니라 이형 당뇨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이란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일형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률이 낮긴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그다음에 이제 이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나라의 거의 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거의 60여만 명들의 환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발생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외국의 경우에도 최근 20여 년간 발생률이 2배 정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발생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이 증가하는 추세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인구 10에서 14세에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한 5명 조금 안 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생기는 거고 학동기 연령으로 봤을 때는 대개 한 두세 학교에 한 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드문 질환이고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로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되게 이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은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경구 당부화 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무증상 경우에 이제 2형 당뇨병 이런 경우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임상에서 경험하는 그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기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 4번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소변을 많이 누고, 그다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변을 누고, 오줌을 잘 가리던 아이가 밤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살이 점점점 빠지고 아이가 피곤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나, 아이가 심할 경우에는 뭐 기운이 없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 등의 고혈당 위기를 겪고, 그때 와서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경험상 1형 당뇨병은 대부분 이런 4번 같은 증상, 임상 양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당이 애매할 때에는 다른 날 2번 이상의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서 혈당이 높은 것을 증명을 해야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검사한 거로 당뇨병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이제 타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나 임상 양상 등을 통해서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뇨병을 구별할 때에는 1형 당뇨병도 있고 2형 당뇨병도 있고 임신성 당뇨병도 있고 기타 원인에 의한 당뇨병도 있지만, 소아청소년기에는 뭐 임신성 당뇨병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원인에 의한 당뇨병도 1형, 2형 당뇨병에 비해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선 크게는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 구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침이 사실은 크게 바뀌어지기 때문인데요. 1형 당뇨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인슐린 투여해야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반면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인슐린 뭐 작용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경구 약제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치료 방침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진단 이후의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자가 항체입니다. 즉 1형 당뇨병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도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많고 2형은 음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병 양상을 보면 1형 당뇨병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뭐 수일, 급한 경우 수일, 어떤 경우 수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증상이 나빠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2형 당뇨병은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연령을 보면 1형 당뇨병은 어느 연령에나 생길 수가 있지만 대개 흔하게 생기는 거는 5에서 7세,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과 사춘기 때 주로 생기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로 사춘기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도 1형 당뇨병은 정상인 아이들이 많고 2형 당뇨병은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아이들이 많고,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는 1형 당뇨병에서는 드문 편이고 2형 당뇨병에서는 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단 시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 케톤산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1형 당뇨병의 40에서 50%에서 발견이 되고 2형 당뇨병은 그보다 훨씬 적은 20% 이내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능을 보는 지표인 C펩티드 같은 경우에는 1형 당뇨병은 낮은 편이고 2형 당뇨병은 정상이거나 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은 1형 당뇨병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고 2형 당뇨병에서는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1형 당뇨병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하지만 진단 초기에 1형, 2형 당뇨병은 이제 임상 양상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그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우리 아이가 이제 당뇨병이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1형이냐 2형이냐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하고 임상 양상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물어보셨을 때 당장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에 따라 치료 방침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인슐린 부족이나 인슐린 작용 문제에 의해서 이제 그 인슐린 부족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많이 누고, 이제 오줌도 많이 누고,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체중도 빠지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내는 증상은, 인슐린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췌장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은 이제 혈액 내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소스로 쓰이는데 좀 약간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없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세포 내로 당이 못 들어가게 되고, 혈액 내에 당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갈 곳이 없어진 당이 오줌으로, 소변으로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 물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마시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임밸런스가 생기게 돼서 체중도 빠지게 되고 피곤한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뇌나 다른 기관들은 당을 에너지 소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소스가 없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케톤인데, 그 케톤이 몸에 쌓이게 되면 이제 당뇨병 케톤산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수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형 당뇨병이 어떤 식으로 발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현재까지 정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면역 기전을 발동시키는 그런 자극이 외부에서 가해지면, 그 자극에 의해서 면역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자가 항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항체가 이제 2개 이상 보이게 되면 우리가 당뇨병이 시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혈당까지 이상해지면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전적인 소인은 아직 이제 보면은 HLA 타입이라고 하는 그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이제 조합이 이상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에게서 당뇨병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는 이제 국가나 인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잘 생기는 부분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다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면역 기전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는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감염이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자극을 받은 아이들이 다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당뇨병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런 이유로 이제 여러 면역 기전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베타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베타 세포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수가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한 80에서 90% 이상 베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즉 베타 세포 소실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비로소야 이제 병원을 찾아와서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잠시 남아 있는 베타 세포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허니문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상 우리나라 일형 당뇨병 아이들에게서는 허니문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로 겪고 나중에는 남아 있는 이제 베타 세포들이 다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전형적인 일형 당뇨병의 코스를 밟게 되는 이런 클리니컬한 임상적인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이 어느 순간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검사들을, 자가항체 검사나 그런 거를 루틴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언제 생기는지 모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되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용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당뇨병 케톤산증을 앓기 때문에 대개 이제 입원을 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케톤산증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외래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느 시점에 성인 클리닉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케톤산증은 말씀드렸듯이 일형 당뇨병을 진단 시 한 절반 정도에서 이제 그 진단이 되게 되고요. 대부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 정도의 중증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개 인슐린 부족에 의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와 정맥 인슐린 치료를 48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이 시간 이내에 임상적인 호전을 보여서 이제 그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많이 심한 산증과 탈수 등등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체열을 자주 해야 되고 혈당을 자주 해야 돼서 그 케톤산증을 앓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같이 고생을 하는 그리고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건데 특히 치료 중에 내부종이 생길 경우는 사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톤산증을 앓고 난 이후에 대개 이제 그 이후의 치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정맥으로 주사하던 거를 피하 인슐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환자의 연령, 성별, 그 다음에 사춘기 정도, 케톤산증의 정도에 맞게 이제 투여 방법이나 인슐린 용량을 조절을 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적절한 인슐린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아의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칼로리를 공급을 하고 소아청소년 당뇨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뇨병에 대한 지식과 인슐린 주사법, 혈당 측정 방법, 케톤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혈당, 고혈당을 포함한 응급성한 대처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저혈당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루카곤 주사법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영양 교육 필요하고요.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 계산법, 인슐린 탄수화물비 계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심리상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의 상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운동에 대한 교육도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당뇨병의 진단이 되고 나면 그 전에는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바이벌 스킬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며 치고 퇴원을 이제 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래 다니면서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환자 개개인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인슐린이 없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이 병의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슐린을 주입을 하고 그 들어가는 식사나 그런 거에 대한 혈당이 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운동이나 심리상담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주면 당뇨병 조절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인슐린을 어떻게 투여를 할 것인지 혈당을 어떻게 투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 중에 가장 그 적절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최신에 나온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혈당 조절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인가 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점점 더 이제 낮게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인슐린 펌프나 연속 혈당 측정기와 같은 좋은 이제 기기들이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7.0% 밑으로 유지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혈당은 식전 혈당은 70에서 130, 식후는 90에서 180, 자기 전은 80에서 14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결국 또 이제 환자나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는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낮은 타겟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못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느슨하게 타겟을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관적인 한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목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 상황에 맞게 개별화시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 측정이 당연히 기본적인데, 이전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소변에서 혈당 찍어서 재는 방법으로 측정을 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가혈당 측정이 이제 주로 혈당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혈당 측정을 하루에서 6회에서 10회 이상 해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하도록 권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잘 적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기들의 발전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자가혈당 측정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실시간 간헐적 스캔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당뇨병 관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이렇게 생긴 가디언 커넥트라는 것과 덱스콤 G6,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곧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혈당은 손끝을 대개 바늘로 찔러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에서 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그거와 측정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선과 같은 센서가 이 피하 조직에 들어가 있고, 피하 조직에 있는 이 피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이 간질액, 요 액에 있는 당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혈관 내 혈당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당이 이제 여기로 스며 나와서 이제 여기서 센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 값을 5분, 대개는 5분 정도 간격으로 읽어드리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한 뭐 5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오는 기기들은 이제 팩토리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미리 보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판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는 혈당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CGM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센서는 이제 표피에 삽입되어서 이제 간질액의 당을 측정하는 이런 그 기구이고, 트랜스미터는 센서에 붙어서 센서에서 측정된 당 수치를 이제 리시버나 모니터로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리시버 모니터는 당 수치를 전송받는 기기인데, 이제 그 제품마다 이제 전용 기기가 있지만 대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식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센서에서 읽어진 당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대개는 블루투스로 이제 이런 리시버 모니터로 써주고, 얘들이 되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각 회사의 서버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보호자들의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속혈당 측정의 종류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간헐적 스캔 CGM, 뭐 플래시 CGM, 뭐 많이는 리브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리브레라는 말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에버트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겹친 정도 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피부에 붙여놓는 건데, 얘는 이제 트랜스미터는 없지만 센서 스캔할 때 우리가 8시간 정도의 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스캔이 필요한데, 이제 뭐 당연히 많이 측정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대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프리스타일 리브레 1인데, 이제 리브레 2 시스템 이제 3까지 나왔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이제 센서를 스캔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알림하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프리스타일 리브레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간헐적 스캔을 벗어나서 이제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현재에서 유럽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 2 또는 3 시스템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회사에 빨리 도입을 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혈당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기계는 그 메드트로닉사의 가디언 커넥트라는 제품과 덱스콤사의 G6라는 제품인데, 이제 이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혈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의 당 수치뿐만 아니라 추세나 변화 정도 파악이 가능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고, 또 저혈당이나 고혈당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알람을 해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신 제품들은 이제 센서 트랜스미터가 일체화돼서 이제 좀 더 부피가 작고 오래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디언 3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 4 센서로 되게 되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덱스콤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업 타임도 줄어들고 하면서 조금 더 점점 기계적으로 그다음 정확도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디언 커넥트 G6 사용하지만 이제 덱스콤 G6도 아마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속혈당 측정기 중에서 이식형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피부에 이런 센서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피하 조직에 센서를 삽입을 하면 얘가 이제 6개월까지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다 센서를 삽입을 하고 뭐 꿈에든지 이렇게 그 테이프로 붙여놔서 아물게 놔둔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얹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서 이제 그 혈당을 전송해 주는 그런 양식이고, 이제 한번 삽입을 하면 6개월 정도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나 그런 것 할 필요가 없고, 삽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피부나 그런 데 문제가 없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정되는 부분이 넓기 때문인지 이제 그 혈당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고, 아직 소아에서 승인은 되지 않았지만 성인 당뇨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넣기 때문에 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 소아 청소년 아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혈당 측정기를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달고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혈당을 보거나 아니면 스캔을 해서 혈당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쌓여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AGP 리포트라고 하는데, 이제 외래 혈당 프로필, Ambulatory Glucose Profile 이제 리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약자로 AGP라고 하는데요. 한 장짜리 레포트는 뭐 많은 분들이 진료 시간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약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았을 때 이제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대개 이렇게 한 장짜리의 혈당 통계 목표값과 이제 얼마나 범위 내 시간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이 어땠는지, 매일매일 혈당 패턴이 어땠는지 이런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혈당 분석 조절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진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목표는 이제 여기 이제 그 혈당을 측정해서 연속혈당 측정으로 측정한 요 데이터 중에서 예상 당화혈색소가 7% 밑으로 가게 하거나, 그 다음에 범위 내 시간이 그래도 70, 범위 내 시간이 70에서 180 사이인데 그게 이제 전체 연속혈당 측정이 달고 있는 시간의 70% 이상이면서 이제 고혈당은 이 정도 25% 미만으로 하고 저혈당은 4%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혈당이 높은 것도 나쁘지만
혈당 변동의 폭이 심할 때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 합병증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변동 계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36%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계수가 36%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외래 혈당 프로필 모양이 목표 범위 내에서 이 목표 범위 내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모양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잔잔한 물결처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최대한 좁게 잔잔하게 유지되면서 최대한 요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런 연속해상 측정기를 달았을 때 전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슐린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인슐린 투여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식적 치료, 즉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NPH와 RI를 믹스를 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인슐린 아날로그라고 하는 휴마로그, 노보레피드 등등, 에피드라 이런 등등의 약제가 개발되기 전에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인슐린 다회주사요법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DCCT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인슐린 다회주사요법이나 펌프를 했을 때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고 장기적인 합병증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인슐린 다회주사요법이 인슐린 치료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대개 기저인슐린과 식사 인슐린을 투여를 하고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투여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펌프는 말 그대로 이제 인슐린을 넣어주는 이제 이 조그만 기기인데 그 기기를 통해서 이제 피하로 이제 인슐린을 프로그래밍해서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초석현성 인슐린을 사용을 해서 효과가 이제 자회주사보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슐린은 이제 우리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똑같은 인슐린을 이제 속효성 휴물린 RI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이제 아미노산을 좀 바꾸고 뭘 붙이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작용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이 RI에 뭘 좀 섞어가지고 조금 덜 천천히 작용하게 만든 거. 그리고 요거를 또 바꿔가지고 조금 더 오래 작용하게 만든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진속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식적 치료, 전통적인 치료를 할 때는 중간형이랑 RI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이제 인슐린 집중 치료 같은 걸 해서 인슐린 다회주사법을 할 때는 초속효성과 지속형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속효성은 이제 대개는 뭐 작용 피크가 보통 1시간 내외로 작용을 하게 되고 보통 3-4시간에서 3시간, 5시간이면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속형은 보통 뭐 하루 이상 가는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다가 이제 더 빨리 작용하는 인슐린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속보다 더 빨라서 초초속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한글 용어는 지금 이제 정해지진 않은 상태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노본 노디스크사에서 나온 피아스프라는 제품과 그리고 릴리사에서 나온 룸제브라는 제품인데 이제 요거 피아스프는 노보레피드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룸제브는 이제 그 휴마로그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그 노보레피드나 휴마로그보다 몇 분 더 빠른 작용을 보이고 더 빠른 피크를 보이지만 이제 그 총 작용 시간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빨리 작용하는 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요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진료 시간에 많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먹는 음식이나 식습관 등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서 투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이 개발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인슐린을 좀 고농도로 개발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비만이 많아지면서 한 번에 그 투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2배로 농축한 거 또는 3배, 5배로 농축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U300인 이제 투제우를 좀 많이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쓰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인슐린 펌프는 이제 말 그대로 인슐린을 이제 주입하는 펌프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체내로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동화된 소형 전자기기인데 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이런 본체에는 뭐 되게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요 인슐린을 넣는 레저버가 들어가고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판이랑 그다음에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버튼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슐린을 가지고 있고 쏘아주는 그 주사기 같은 레저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피부로 이제 인슐린을 날라주는 주입 세트가 있습니다. 다만 독특하게 우리나라 제품이긴 한데 이오패치라는 제품은 이제 그 라인이 없고 패치형 인슐린 펌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레저버가 포함되어 있고 주입 세트도 없이 그냥 요거만 떡 붙이면 이제 인슐린 투입이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펌프 제품들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메드트로닉의 미니메드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640G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전에 이제 530G 뭐 이런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제품을 거쳐서 최근에 770G까지 출시가 되었고 뭐 제가 듣기로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7880G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진보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품이 좀 획기적이었던 것들이 되게 이제 펌프랑 이제 센서랑 이제 좀 이제 따로 놀아서 센서 혈당을 보고 펌프를 조절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조절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펌프 센서 데이터를 펌프에서 인식을 해서 센서 데이터에서 혈당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인슐린 주입을 알아서 멈춰주는 이제 그런 이제 조절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혈당을 예방하고 리바운드 고혈당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670G 모델에서는 이제 베이잘 이제 우리가 이제 펌프를 주입을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단위로 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단위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혈당을 보고 그 혈당을 학습을 해서 혈당에 맞춰서 이제 그 기초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주는 이런 베이잘 레이트를 오토로 조절해주는 그런 오토 모드가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770G는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혈당을 좀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출시가 된 상태이긴 한데요. 그 780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잘 기능, 즉 기초 영양뿐만 아니라 식사 인슐린까지도 어느 정도 커렉션이 되는 그런 오토 커렉션 기능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점점 더 이제 혈당 관리를 하기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기기들의 발전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이제 신경을 쓰면은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70G 이후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품 중에 G2E 펌프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대개 이제 G2E 펌프에 이제 그 다른 회사 제품의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하면 여기 데이터들을 이제 디아콘 케어 웹이라는 이제 이런 혈당 조절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좀 분석된 데이터, 혈당 데이터라든지 펌프 데이터들, 뭐 인슐린 주입 데이터나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쉬워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되게 이제 이 제품은 좀 범용성이 좋아서 이제 어떤 CGM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센서 연동형 펌프에서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떨어지면 알아서 멈춰주는 그런 기능에 대한 그 허가를 획득해서 이제 센서 연동형 펌프로 사용이 가능해진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오패치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말 그대로 패치형 인슐린 펌프입니다. 즉 요걸 그냥 딱 붙이면 되고 여기에다 인슐린을 이제 그 맥시멈 200단위인데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번 붙이면 3.5일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주입 세트가 필요 없고 이 나르시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덱스콤 G6 같은 연소계단 측정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같이 함께 볼 수 있고
이 제품 역시 이제 이런 그 연소혈당 측정기와 연동을 하여서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나 하이브리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대한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런 웹페이지에서 나르샤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혈당 펌프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뭐 단화 펌프나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또 뭐 탄덴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용 방법이나 이런 알고리즘 등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입니다. 이제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고 연소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으면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혈당을 인식을 해서 알고리즘에서 조정해서 인슐린 펌프로 혈당이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용량을 어떻게 늘려라 줄여라 이제 시그널을 보내면 여기서 알아서 조절이 되고, 이 들어간 인슐린 용량에 따라서 연소혈당 측정기에서 인지를 하는 당에 따라서 또 이런 식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이제 그 당들이 적절히 이제 교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최근에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여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을 관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혈당입니다. 그 인슐린 주사를 맞다 보면 필연적으로 저혈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 이제 증상을 인지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미처 그러기 전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제 글루카곤을 투여하고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많이 쓰이는 것은 글루카겐 하이포키트라는 제품이고, 이제 요 주사 가루가 있고 이 주사 용수가 있는데 요거를 딱 따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믹스해가지고 뽑아서 놓으면 되고요. 대개는 뭐 희귀약품센터나 이제 각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제품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혈당이어서 애가 막 의식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따가지고 섞어가지고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다른 여러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진 않았지만 이 박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긴 내잘 파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폭 넣어주면 이제 코로 글루카곤이 들어가서 이제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제품은 이제 프리믹스 시린지인데 이 안에 이제 그 글루카곤 액이랑 글루카곤 섞여 있어서 요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처럼 이렇게 주사 가루와 이제 주사 용수를 섞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요거만 따가지고 투여를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응급 상황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이거를 긴급 의약품으로 들여놓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실패는 했고요. 근데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병 관리를 하다 보면 합병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당화학색 검사를 해서 혈당이 어떤지 보고,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오는지 등등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 체중을 재서 이제 비만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성장 평가를 같이 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혈압도 재면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 무서운 게 이제 조절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 검사를 하고 10대 초반이 되면 검사를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아침 소소변으로 이제 그 소변 검사를 해서 신장 합병증 검사를 하고, 이제 안과에 가서 눈의 망막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발 진탈들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감각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뭐 갑상선이나 뭐 콜레스테롤 등등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해서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 여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 10대 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최근에 또 시도되는 방법들 중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 이제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 이제 그 베타 세포 파괴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를 하고 또 그거에 투여를 하면서 혈당이 변하는 것들을 최대한 문제없이 조절을 해서 이제 정상 혈당에 가깝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계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완치를 위한 시도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주 100% 좋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그 BCG 백신을 투여를 하면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그 혈당 조절 기능이 조금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어떤지 이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효과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이 조혈모세포 이식 자체가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궤도 이식이 있죠. 이제 그 뭐 시체나 등등 이제 뭐 이제 그 이식 췌정을 이제 갈아서 베타 세포만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간에 이제 넣어줘 가지고 생착을 해서 분비를 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외부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이런 면역 거부 반응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투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만 되면 수년 이상은 이제 인슐린 투여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장기 기증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널리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 이제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이런 그 궤도 세포를 이런 캡슐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피부나 다른 데 이식을 하면 여기로 면역 세포는 못 들어오고 여기서 인슐린 혈관은 잘 들어가는데 이제 인슐린 분비는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걸로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이제 잘만 되면 이것도 한 가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형 당뇨병의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이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그 전체 치료로 대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시도들이 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좀 근치적인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형 당뇨병 관리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당뇨병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생기고 나면 이제 혈당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귀찮고 복잡하고 뭐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이제 병원에서 교육해드리고 이제 그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혈당 관리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혈당을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할 수 있는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불과 5년, 10년 전보다는 혈당 관리 능력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혈당 조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또 고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아주 효과가 뭐 뚜렷하게 좋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형 당뇨병의 근치에 가까운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그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Q&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형 당뇨인들은 혈당이 많이 오르면 인슐린을 맞으면 되니 밥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일형 당뇨인들은 당뇨식을 안 해도 되나요? 네, 이거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당뇨인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혈당이 많이 오르면 인슐린을 맞으면 되죠. 근데 인슐린을 맞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이 에너지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으면 이제 에너지로 사용될 만큼 사용이 되고 남는 것들은 이제 몸에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살이 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비만이 되게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이제 이게 먹고 적절하게 인슐린 조절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뇨식이란 게 일반식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 적절한 칼로리, 적절한 영양소들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식을 해도 상관이 없고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성장 발달에 적절한 수준의 그런 음식 섭취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료 예약하기 힘든 거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외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환자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도 적고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결국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새로운 이제 제품이나 기술이나 기기에 대해서 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체 운동만 해도 될까요? 사실은 뭐 근력 운동 중요하고 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요. 하체 운동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에 이제 이런 에너지를 쓰는 근육이 되게 이제 이런 허벅지, 엉덩이 쪽에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하면 이제 보기는 좋아지지만 결국 건강을 위해서는 하체 운동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하체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는데 그럴 경우 추가 인슐린을 맞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대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에 저녁 시간 이후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밤 시간대 혈당이 올라가는 패턴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보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친구들도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 새벽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되게 투여하는 주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오른다면 추가 인슐린 주사 하는 것을 권유를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주사를 맞추지는 마시고요. 한 2, 3일이나 3, 4일 정도 혈당 패턴을 보고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 되게 그 주사 맞췄다가 이제 저혈당이 와가지고 다시 간식 먹이고 밤에 못 주무시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혈당이 오른다면 우선은 조금 경과 관찰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는 밤에 추가 주사를 맞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지속형 인슐린을 증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밤에 추가 주사를 조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새벽 생시부터 혈당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는 성장기 때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크면은 좋아지는데요. 그때 이제 너무 과하지 않다면 뭐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뭐 지켜보시는 게 좋고 추가 주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혈당이 좀 새벽이나 그럴 때 조절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당뇨 관리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이 겪으시는 스트레스를 또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제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자. 질문이 이거 글록하고는 사실은 글록하고는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갖다 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용하면 다행인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더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경험상 지금까지 저에게 다녔던 환자 중에서 응급 상황에서 글록하고를 쓴 환자가 2명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아서요.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이제 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뭐 까가지고 투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제품이 아마 들어오기는 할 거는 같습니다. 사실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요청이 있거나 하면 이제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대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들여놓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학회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트레시바 저녁 7시에 140, 150 단위를 받는데 글복 혈당이 높으신 분이네요. 그래도 식사는 많이 먹지는 않는데 공복 혈당 200 이상이다. 소속혈성을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오는데 네. 그 질문의 요지는 이제 트레시바를 상당히 많이 맞는데도 공복 혈당이 높다. 그리고 식사를 많이 먹지 않는데 아침에 초석혈성을 맞으면 그 효과 때문에 저혈당이 온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인데 사실은 저녁에 트레시바를 많이 맞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으면 새벽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에 혈당이 높으면 두 가지인데 새벽 때 계속 높다가 높은 경우가 있고 새벽에 떨어졌다가 반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혈당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이제 가능하시다면 새벽 혈당을 재거나 아니면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잠깐이라도 해 보신다면 이제 그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요 분께는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혈당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한 집안에 일형 당뇨 아이가 둘, 셋도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형 당뇨병이 유전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그 형제에서 있는 애들이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의 이런 가족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인 위험 인자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형제에서 발병할 확률은 외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에 일형 당뇨아이가 둘, 셋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거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데 아침 식전 혈당이 11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목표 타겟 안에 들어와 있고요. 목표 혈당을 90에서 110 정도로 해두었는데 배제를 높여 공복 혈당을 좀 더 낮춰도 될까요? 네, 그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하시려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상인의 혈당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혈당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뭐 간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든지 이제 저혈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최저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하신 분께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고 하고 저혈당이 없다면 공복혈당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도를 하셨을 때 이제 혈당이 너무 이제 그 저혈당이 자주 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원래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저녁 식사 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즉 1시간 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동 혈당 250 이상이 되어야 운동 끝날 때 120 정도인데 이렇게 고의로 혈당을 올리고 운동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되게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150에서 250 사이 운동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 됐는데 운동 1시간 하면은 120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꼭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올려놓고 하는 게 좋겠고요.
더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전에 인슐린을 조금 줄여 맞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5%에서 이제 한 뭐 많게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50%까지 줄여 맞은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동하실 때 그 전에 맞는 인슐린 용량을 조금 조절해 보시고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간식을 드시고 혈당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저혈당으로 인한 그런 위험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질문 주셨는데요. 13개월 아기인데 피검사에서 1형과 2형 모두 나오지 않았는데 당뇨 증상이 있기 때문에 1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검사 시 1형 당뇨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형 당뇨병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자가항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가항체 검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또 추가로 자가항체 검사를 해보면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1형 당뇨병일 수 있겠고,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능을 보는 지표인 C-펩티드 같은 게 떨어지면서 전형적인 이런 패턴을 닮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드물지만 이렇게 자가항체 나오지 않고 1형, 2형 다 아닐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모디라고 하는 유전성 당뇨병을 이 나이 때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짜 자가항체가 음성이면서 인슐린 분비능이 아주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당뇨병, 유전성 당뇨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주셨던 게 그 300 이상이면은 사실은 대개는 운동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운동했을 경우에 케톤 생성이 많아지면서 케톤 산증권 같은 이제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많이 높을 때에는 조금 수분 섭취하시고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1형 당뇨 중에서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그룹들이 있는데 매끼 저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칼로리만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 하면 탄수화물 조금 덜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일본, 이제 그 중국,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결국 그 하루에 들어가는 적정한 칼로리가 들어가고 이제 그 들어가는 칼로리나 영양소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항체가 나온 경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것인가 아니면 발병 전에 자가항체가 생긴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가항체는 이제 그런 어떤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발병하기 전에 생겨서 발병한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우리가 어린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검사한 애들도 이제 1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이제 드물게 있긴 하기 때문에 자가항체가 그렇게 빨리 드물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2돌 이내 뭐 이렇게 발병되는 애들도 자가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발병 전에 이제 자가항체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네, 지금까지 질문 주신 거는 제가 거의 다 답변을 했는데, 또 그 1형 당뇨병이 유전이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유전이 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질문인데, 유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엄마나 아빠가 당뇨병이 있으면 그 자식도 다 당뇨병이 생기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자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으로 관여를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유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딱 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애도 있다 이런 식의 이 당뇨병이라고 일형 당뇨병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그 소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적기 때문에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생길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 여기 나온 거는 제가 다 한번 훑어서 본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좀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하여튼 네,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 등등 예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응급실도 이제 최근에 막 코로나 때문에 좀 셧다운을 좀 시켜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때 응급실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좀 돌아가신, 이제 집으로 딴 병원 가시거나 이렇게 좀 원하는 진료를 못 해드린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진료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여기서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연수를 갈 예정이어서 지금 이게 예약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아서, 원하시면 여기 저희가 따로 한번 연락은 좀 드리도록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당뇨병 환자들은 그래도 좀 진료는 잡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진료 예약실에 연락을 하시면 웬만하면 드리도록 다시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요 강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 듣는 분들의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 정도가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쉽게 강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당뇨병의 가족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당뇨인이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당뇨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면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